조상대대로 높은 관직을 차지했었던 이시양반 가문의 독자 흥섭이는 벌써 20년간이나 7번이나 과거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흥섭이의 부인은 벌써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슬아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춘심이라는 관연한 딸이 있지만 여전히 흥섭이 돈벌이를 신경 쓰지 않고 과거 공부만 할 수 있는 것에는 독자인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이 상당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 한양에서 먼 길 다녀오느라 고생하셨구만요. 이번 시험은 어떠셨나요? 하이고 말도 말아라 춘심아. 이 공부라는 것도 이제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 이제는 내가 뭐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구만 그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제라도 차라리 남아있는 재산으로 땅을 좀 사서 소작농을 부리고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살아야지. 내가 평생 공부만 하고 농사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는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어찌 사람을 부리겠느냐. 그리고 내 여기서 공부를 포기하면 우리 집안이 대대로 관직에서 한 자리씩 차지한 양반 집안인디 죽어서도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잉. 사람이란 것이 다 자기 밥그릇이 정해져 있는 것이구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저도 내년이면 시집을 갈지도 모르는 일인데 아버지 혼자 두고 가기가 마음이 무거워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요? 너 또 그 갑수 녀석 말하는 것이냐? 내 지난번에도 말을 했지만 아무리 선비 집안이라고 해도 그 가난한 집 자식한테는 너를 안 보낸다고 하지 않았냐잉. 혼례라는 것이 집안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것이지. 내 니를 어찌 그런 곳에 보내서 고생을 시키겠냐 이 말이오. 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셔도 저는 이미 갑수 씨랑 약조를 했는데 말이어요. 부모가 반대를 하는데 약조는 무슨 놈의 약조? 거 있어봐라. 내 떡하니 과거에 합격을 해서 어찌되었든 이를 이름 있는 양반집에 시집을 보내줄 테니 말이오. 춘심이 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일이구만. 사실 흥섭이는 딸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과거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을 고집하였지만 벌써 과거 시험 공부를 시작한 지도 20년이 되어가는 흥섭이었기에 요즘 따라 책을 마주하는 것이 점점 껄끄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이고 이놈의 책도 한 20년 동안 들여다보니 이제는 뭐를 아는지도 모르겠고 뭐를 모르는지도 모르겠구만. 요즘은 아주 책을 보기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것이 이제는 아주 두통이 다 오는 것이 안 되겠구만. 안 되겠소. 책만 보면 없던 두통이 생기던 흥섭이. 그러다 보니 그는 점점 서재를 떠나 산책 등을 위해 외출을 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하였고 외출이 잦아지다 보니 평소 술을 마시지 않던 그가 친구들을 만나 주막에서 술을 한 잔씩 하는 일도 생겼지요. 하이고 이 맛이구만 이 맛. 내 예전에는 자네들이 왜 술을 마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는디 이제서야 그것이 이해가 되는구만. 아주 20년이나 골방에서 책만 보느라 마음이 답답했었는디 이 막걸리 한 잔에 속이 다 시원하구만 그래. 이 친구가 평생 책만 보면서 완전히 스님처럼 살더니만 이제는 술맛도 알아버리고 요즘에는 술이 또 부쩍 늘어버리기까지 하는구만 그래. 그럼 흥섭이 이 친구야. 여기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우리들끼리만 놀지만 말고 어떤가잉?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놀아보지 않겠는가? 춘삼이 이 친구야. 그것이 지금 무슨 소리란가? 여기에서 뭐를 더 할 것이 있는가? 내 그동안 책만 들여다보고 살아온 자네를 위해 말일세. 진짜 세상은 책 바깥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한번 보여줄 테니 말이요. 자네는 돈이나 좀 준비하시고 그냥 따라오시게나잉. 친구 춘삼이는 그런 흥섭이를 데리고 자신이 자주 가던 기방을 소개해 주었고 이후 흥섭이는 춘삼이와 어울리며 기방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지더니 급기야는 노름판에 끼는 일까지 생겼는데요. 흥섭이 자네? 나 거 뒷간에 좀 다녀올 테니 자네가 잠시 문수 이 친구 좀 상대해 주시게나. 춘삼이 나는 태어나서 화투패는 만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며칠 동안 우리가 하는 것을 쭉 지켜보지 않았는가? 딴 것은 자네가 다 가지고 혹 잃게 되더라도 내 반절은 대어줄 테니 내 뒷간 가는 동안만이라도 자리 좀 지켜주시게. 그렇게 매번 친구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만 하다 우연치 않게 한번 손을 대어본 첫 노름판에서 흥섭이는 크게 돈을 따게 되자 여태까지의 세상이 뒤바뀌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려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었구만. 참말로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따로 있었는디 말이오. 눈이 있으면 뭐하나. 내가 잘하는 것조차 알아보지도 못한 채 무려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동안 그저 눈앞에 책만 보고 살았으니 말이오. 내 여태까지 참말로 인생을 헛살았구만. 헛살았소. 그리고는 흥섭이는 집으로 황급히 돌아와서는
20년 동안 공부했었던 책들을 모조리 싸가지고 부엌으로 간 다음 아궁이에 태워버렸습니다. 와, 어메어메.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십니까요? 그 애지중지하던 책을 태워버리시다니요? 허, 춘심아 내가 말하지 않았냐잉. 사람은 말이오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알고 보니 내가 잘하는 것이 이 책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화투패를 잡는 것이더라고. 이것 봐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벌어온 돈이구만. 아버지, 도대체 이 큰 돈을 어디에서 지금 노름을 하고 오신 겁니까요? 아 이거사 노름이라니. 이것도 재주가 있으면 엄연히 돈벌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이제부터 내 그동안 공부하느라 잃었던 우리 집 재산을 다시 불려놓을 테니 춘심이 너는 이 애비만 믿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집어먹으면 되는구만. 허. 그 뒤로 흥섭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이른 아침이 되면 서재로 가서 공부를 하던 그는 이제 해가 중천이 될 때쯤 느지막이 일어나서 해가 떨어지면 개눈 감추듯 저녁을 먹고는 바로 기방으로 가서 노름을 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어버렸지요. 그리고는 노름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 붙었던 운빨은 더 이상 흥섭이에게 붙지 않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지고 있는 재산 역시 눈에 띄게 줄어가고 있었지요. 아버지, 또 노름을 하시러 기방에 가시는 겁니까? 이제 그 많던 재산도 슬슬 바닥을 보여가는데 아버지 이제 제발 노름을 끊으셔야 합니다. 아 춘심아 내가 돈 그것 좀 잃었다고 이제 와서 물러나 버리면 어찌 큰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잉. 원래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두운 법이라. 이런 사소한 어려움에 끈덕지게 버티지 못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구만 이것이. 딸 춘심이는 노름을 그만둬야 한다고 흥섭이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지만 이미 노름에 빠져버린 흥섭이의 귀에는 어떠한 말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되었지요. 이후 흥섭이 노름을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친구들과 침침한 기생집 쪽방에서 눈에 핏대를 올려가며 패만 보고 있는 흥섭이. 그는 몇 달 동안 제대로 밥도 챙겨 먹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앉아 손에 든 패만 보느라 몸 역시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지요. 하이고 다 끝나버렸구만. 끝나버렸어. 이제는 눈이 가물가물해서 손에 들고 있는 패도 보이지 않는구만. 이것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만. 끝이. 흥섭이는 몇 달에 걸쳐 밤낮으로 쉬지 않고 노름을 한 끝에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날리고 집까지 기방 주인에게 저당을 잡히고 나서야 비로소 노름판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그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까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내가 도대체 이것이 귀신에 씌인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을 저당을 잡히다니 말이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처량하게 빗속을 걷던 흥섭이 머리 위로 갑자기 굉음과 함께 빛의 기둥이 비와 함께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흥섭이는 벼락에 맞고 만 것이었지요. 흥섭이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서 엎혀오자 춘심이는 혼비백산하며 급하게 의원을 불렀습니다. 흥섭이의 상태를 한참을 보던 의원은 무거운 표정으로 춘심이에게 말을 건넸지요. 아무래도 흥섭이 어르신이 벼락을 맞은 것 같은디 지금은 저렇게 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구만요. 춘심이 아씨,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거시기 하기는 한디 말입니다. 아씨께서 상을 치를 준비를 하셔야 하겠구만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요. 그것이 무슨 소리십니까, 의원님? 저보고 지금 아버지를 포기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요? 의원조차 흥섭이의 상태를 보고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며 떠나버렸지만 효심이 깊은 춘심이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버지 흥섭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춘심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흥섭이의 곁을 지키며 그를 간호하였으며 밤이 되면 매일같이 마당에서 물을 떠놓고 하늘을 보며 간절하게 빌었지요. 하이고 아버지가 깨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제가 달게 치르겠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이 오직 아버지 한 분이시니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춘심이의 극진한 간호와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인지 흥섭이는 벼락을 맞은 지 무려 2주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춘심아, 아버지 저 여기 있구만요. 웜의 춘심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흥섭이 아니었지요.
벼락을 맞은 후유증이 심하게 생겨버린 것인지 흥섭이의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어버린 데다가 기운찬 목소리는 바람 빠진 것 마냥 힘이 빠진 소리로 변해버렸고 더 이상 눈은 앞을 볼 수가 없는 장님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흥섭이의 의식이 돌아오자 춘심이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흥섭이 몇 달 동안 걸친 노름으로 모든 가산을 탕진하여 당장에 먹고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기에 춘심이는 마을 이 집 저 집을 돌며 품삯 일을 구걸하였으며 흥섭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홍배대감이 그녀를 딱히 여겨서 하녀로 받아주기도 하였지요. 그러던 중 하루는 춘심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흥섭이 기방 주인과 함께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춘심이 방으로 들어오자 황급히 대화를 멈추며 춘심이의 눈치를 살피더니 흥섭이 어르신, 이제는 춘심아 씨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춘심아 씨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어르신께서 애비된 입장에서 차마 말을 못하시겠으면 제가 대신 말을 하겠습니다요. 네, 부탁하건네. 그리하여 기방주인은 춘심이를 따로 마당으로 불러내었고 춘심이에게 종이 하나를 건네었지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에게 주십니까? 이것이 흥섭이 어르신께서 요 몇 달 동안 우리 기방에서 노름을 하시면서 집을 저당 잡아놓고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이구만요. 이것을 2달 안에 갚지 못하면 집을 좀 비워줘야 되겠습니다. 뭐시라고요? 웜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래요? 이 집이 저희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집인데 여기서 나가면 저희는 어디에서 살라고 그것만은 안 되구만요. 이 집이 그렇게 중하다면야 거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디 어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것이 무엇이랍니까요? 지금 우리 아버지께서 몸도 편찮으시니 꼭 좀 사정을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구만요. 아, 나도 흥섭이 어르신이 우리 집 단골이셨고 지금 어르신께서 몸까지 불편해진 마당에 어찌 그렇게 매정하게 길거리에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거 춘심하시만 우리 기방에서 일을 해준다면야 내 흥섭이 어르신께서 진 빚은 없었던 일로 해주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나보고 기생이 되라는 말입니까요? 내 춘심아 씨가 워낙에 미모가 출중하니 빚을 받지 않는 대신 기생이라도 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요. 아무래도 급작스러운 이야기에 고민이 많이 될 터이니 앞으로 2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이 좋을지 결정해 보시지요. 기방주인은 춘심이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만을 남기고 호련히 집을 떠나버리고 춘심이는 충격을 받은 채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버지 흥섭이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저 보이지 않은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방주인이 흥섭의 집을 다녀간 이후 춘심이는 갑수를 만나 어렵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기생이 돼야 한다니 춘심낭자. 아버지가 진빚 때문에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이 되다 보니 제가 갑수 도련님하고 한 약조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구만요. 마음이 멀어져 그러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러는구만요. 춘심낭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한양에 있는 저희 큰 형님 집으로 몰래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 큰 형님께서 풍족하게 살지는 않지만서도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다면 함께 모신들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께서 진빚 때문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인데 저마저 아버지를 떠나버리면 앞도 못 보시는 분이 어떻게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저희들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잊고 좋은 년을 만나기를 바라겠구만요. 춘심낭자. 춘심이 사랑하는 갑수와 이별을 하고 아버지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저 기생이 되는 수밖에 없구나라고 체념을 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부터인가 흥섭이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하지 않던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하더니 한 번은 아침 일찍 홍배대가미를 하러 가는 춘심이를 붙잡고서는 춘심아, 오늘은 말이다. 점심 지나서 소나기가 올 것 같으니까 일하러 가기 전에 빨래를 걷고 나가려무나. 아버지 하늘에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래요? 앞만 봐도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어요. 그것이 다 아는 수가 있으니 일단은 걷어놓고 가보거라잉. 춘심이는 아버지께서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빨래를 걷고는 홍배대감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이 되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던 하늘은 거짓말처럼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뭔가 알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인 것이다냐? 참말로 헷갈리구만. 그리고 이후로도 흥섭이 날씨를 맞추는 일은 점점 더 잦아졌는데요. 아버지 이웃집 선옥이 아주머님네 아들 덕팔 씨가 다음 주에 장가를 간다고 혼례를 치른다고 하니 그날 아버지께서도 오셔서 음식이랑 좀 드시라고 하시는구만요. 허허, 그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덕팔이도 벌써 장가를 가는구만. 아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쩌면 좋냐, 춘심아. 네? 무슨 일이 있던가요, 아버지? 그날이 앞만 봐도 비가 겁나게는 올 것 같은디. 이러다가 혼례잔치를 다 망치게 생겨버렸다, 춘심아. 와, 웜에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덕팔 씨의 혼례 날이 일주일 뒤인데 벌써부터 그것도 보실 수 있으십니까요, 아버지? 춘심이는 이미 몇 번이나 흥섭이 날씨를 맞춘 것을 경험했기에 이번에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여 바로 이웃집으로 가 일주일 후 비가 올 것이라고 말을 전했지요. 무엇이라고? 춘심아, 너가 아버지가 그날 비가 온다고 했다고? 하이고, 내 춘심이 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참말로 미안한데 말이다.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양반이 어떻게 일주일 후 날씨를 맞춘다고 그런 말을 한다냐이. 저도 처음에는 안 믿겼는데 벌써 아버지께서 몇 번이나 날씨를 정확하게 맞추셨다니까요. 이것이 그냥 흘려넘기실 말은 아니구만요. 거 너네 아버지한테 신경 써주시는 것은 참말로 고마운디. 그날은 길일이라 바꿀 생각이 없으니께 그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만난 것이나 많이 잡수시라고 전해주거라잉. 그리고 이웃집 선옥이 역시 처음 춘심이가 그러했듯이 흥섭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는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후 아들 덕팔이의 혼례를 거행하였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날씨는 멀쩡하였지만 막상 덕팔이의 혼례가 진행되자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천둥이 치고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워메 흥섭이 그 양반이 그저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는디 이제 보니 그 양반이 번개를 맞더니만 하늘하고 대화를 하는 방법을 깨우쳐버렸나 보구만. 흥섭이 덕팔이의 혼례 날씨를 일주일 전부터 마쳤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흥섭의 집에는 자식의 혼례 날을 정하려는 부모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이후에는 상인이나 무역상들까지 흥섭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한 소금 장수는 흥섭이를 보자마자 큰 돈꾸러미를 떡하니 내려놓더니 선생님, 제가 여기저기 섬을 돌아다니면서 소금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인데 말이어요. 혹시 올 여름에 소금을 사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날씨가 괜찮겠습니까? 거보니 올해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비나 태풍이 제법 많이 올 것 같구만. 자네한테 튼튼한 창고가 있으면 소금을 사놓아도 괜찮을 것 같구만. 그래. 아이고 선생님,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앞으로는 매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기방 주인이 춘심이에게 약속한 2달이 되어 흥섭의 집을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흥섭이에게 날씨를 물어본 후 돈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한숨을 쉬었지요. 아이고, 흥섭이 저 양반이 날씨를 맞춘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들려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것이 참말이었구만. 내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미모의 기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것이 다 끝나버렸구만. 다 끝나버렸어. 이후 흥섭은 날씨를 보는 능력을 통해서 번 돈으로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 덕에 춘심이 역시 기생이 되지 않고 마음 편히 갑수에게 시집을 갈 수가 있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흥섭이 번개를 맞아 사경을 헤맬 때 춘심이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흥섭의 곁을 지키며 기도를 드리는 정성에 하늘에서 춘심이의 효심에 감명을 받아 흥섭의 몸에 하늘의 기운을 넣어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